야, 내가 살아봤더니 사람 안 변해. 이 얘기 많이 하시죠? 요게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사람을 겪어봐야 하시는 얘기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자기 옆에 친구한테 야, 내가 살아봤더니 야, 사람 안 변해. 그럼 아마 뒤에 계신 어른들이 이럴 거예요. 너 얼마나 살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자, 사람을 왜 안 변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 이거 사실일까요? 상당 부분 사실이에요. 상당 부분. 제가 잘 아는 선배 심리학자 한 분은 저한테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심리학의 업적을 딱 한 줄만 남긴다면 자기는 이거 남기겠대요. 사람 절대 안 변한다. 네. 그 심리학자가 누구냐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문화심리학자로 유명하신 머리 좀 뽀글뽀글한 그 헤어스타일 가지신 김정훈 박사라고 계세요. 네, 잘 아시죠? 네.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요 책 쓰고 후회한 사람입니다. 농담입니다. 저랑 개인적인 이제 친하시고 저한테 가르침도 많이 주시는 그런 좋은 선배님인데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저랑 같이 식사하다가 심리학이 남긴 가장 중요한 업적, 사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 IQ예요. IQ 안 변합니다. 슬프다. 자, 한편으로는 슬프지만 어쨌든 명백한 사실이니까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25살 넘으신 분 중에요. 최근 3년 이내에 IQ 검사 받아보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25살 넘은 분들 중에 최근 3년 이내에 건강과 관련된 검사 한 가지라도 받아보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많이 계시죠? 자, 내리세요. 이게 그 증거예요. 네. 자, 보세요. 건강은 왜 자꾸 잽니까? 변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IQ, 기억력, 연산력 이렇게 기본적인 사고 능력은 크게 안 변합니다. 그럼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억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요즘 좀 깜빡깜빡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실은 우리 뇌라고 하는 하드웨어의 세포들이 감퇴돼서 혹은 손상이 돼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내가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에 더 큰 부분은 간섭 현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머리에 든 게 많으신 거예요. 어떤 게? 비슷한 게. 머리에 비슷한 게 많아지면요. 무언가를 꺼내려고 할 때 비슷한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내가 나갈 거야. 너 나가지 마. 내가 나갈 거야. 라고 서로 막 밀치고 서로 간섭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게 간섭 현상인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처음 하시는 교사께서는 자기 제자 중에 영희가 한 명이에요. 자, 그런데 담임을 한 30년쯤 하신 선생님께서는 자기 제자들 중에 영희가 한 60명쯤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교무실에서 잠시 쉬고 계신데요. 모르는 전화가 딱 왔는데 받아보니까 너무나도 반갑게 선생님, 저 영희예요. 그러면요, 이 선생님의 머릿속에서는 무려 60명의 영희가 전부 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갈 거야, 내가 나갈 거야, 내가 나갈 거야. 이러다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건망증이에요. 이게 건망증. 자, 그러니까 70세나 80세가 됐는데도 나는 기억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머리에 든 게 없는 분들이 가르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IQ, 기억력, 연산력 이거 크게 잘 안 변합니다. 두 번째, 뭐가 잘 안 변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성격이 진짜 안 변합니다. 성격 잘 안 변해요.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국민학교 나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시절로 한번 쑥 기억을 더듬으셔서 내 친구 중에 가장 융통성 없고 가장 꽉 막혔던 친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한번 오래 가기 전에 연락해서 만나보십시오. 지금 만나시면요, 그분들은요 더 융통성 없어요. 격창호돼 있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셨을 때 내 친구 중에 제일 잔머리 많이 굴리고요, 그 다음에 일확천금 좋아했던 친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은 지금 연락해서 만나시려고 하면요, 연락이 잘 안 돼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요, 상당 부분을 우리의 부모님한테 받아서 태어나요. 즉 유전적인 영향이 강하다는 거죠. 실제로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은 타고난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좀 슬프시죠? 우리 몸 안에요, 5AH라고 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난다마이드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과 관련있습니다. 원래 5AH는 아난다마이드를 억제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돌연변이가 일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생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아난다마이드가 많으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덜 불안해요. 덜 고통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중독에 걸릴 확률도 적습니다. 자, 한마디로 뭡니까? 행복에 유리하겠죠. 그런데 이게 있어야 되는 단위 면적당 비율이요, 민족마다 차이가 나요. 14%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족이. 대표적으로 중국의 한족이에요. 우리랑 굉장히 유사하죠, 유전적으로. 그런데 이게 21% 정도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북유럽 계열의 백인들이에요. 네, 이게 무려 45%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유리하겠죠, 행복에. 이분들이 나이지리아 분들이에요. 재산 상태도 좀 떨어져도 그분들 굉장히 낙천적이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은 타고난다. 근데 저에게도 약간 욱하는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타고났다면 여러 가지 심리 상태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 욱하다는 건 화난다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경로, 분노, 화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네. 여전히 마찬가지로 못 바꾸는 성격에 도전하시는 거죠. 힘들어요. 네. 차라리 아주 간단한 행동 강령 하나를 실천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그 화를 좀 더 진정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나를 넣어주는 거죠. 도망가세요. 아, 피하셔야 돼요. 자리를 피해라. 욱 하고 입에서 뭐가 나오기 전에 그 자리를 피하셔서 1분 혹은 3분 동안만 다른 데 가 계시다가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든 호흡은 진정되고 그다음에 그 흥분성은 약간 가라앉는데 그 다음에 오면 파국은 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리학자들이요, 이런 능력과 성격을 묶어서 기질이라고 합니다. 이 기질을 주로 누가?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거죠. 이거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기질보다도 더 나중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더 쉽게 변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관점과 자세죠. 이건 쉽게 우리가 한 번씩 건드려 볼 수 있고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창의성, 리더십, 통찰력, 이런 훨씬 더 크고 복합적인 능력은 성격보다는 관점에 더 관계가 많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편의상 가운데 걸 DAX, DAX, DAX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게 더 A와 B 중에 더 DAX에 가까울까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벌써부터 경계하지 마십시오. 심리학자들이 뭘 여쭤보면 항상 이렇게 경계를 하시는데 네, 그럴 필요 조금도 없습니다. 자, A와 B가 있을 때 나는 A가 더 DAX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죠. 네, 네, 굉장히 많이 드십니다. 네, 나는 B가 더 DAX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십시오. 네,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한 7대3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다수가 A인 거예요. 이걸 영국의 런던이나 미국의 워싱턴에서 길을 막고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80%가 저 B인 파란색 원통형이 DAX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차이죠. 여기선 3대7로 나오는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8대2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거 성격과 그다음에 능력으로 구분 못하겠죠. 한국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90% 가까운 사람들이 저 A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 DAX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서양인들이 놀랍니다. 리얼리? 정말? 특이하네? 의아해요. 저 사람들 되게 우리랑 다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러느냐? 성격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관점 때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질주의적 관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이 어디냐는 거죠. 같은 성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B를 선택하셨던 30%의 분들은 뭔가 좀 역할적이고 기능주의적 관점이 강하신 거예요. 이 둘은 같은 구멍에 끼워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 굳이 성격의 차이로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냥 관점일 뿐이에요. 더 드라마틱하고 더 신기한 차이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원숭이, 바나나, 펜더곰이 있어요. 원숭이, 바나나, 펜더곰이 있는데 자, 이 셋 중에 2개를 묶으신다면 나는 원숭이와 펜더곰을 묶겠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네, 몇 분 안 계시죠? 네, 이 한 10% 되려나요? 지금 이분들? 자, 그럼 나는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겠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거의 절대 다수가 그렇게 묶으십니다. 이쯤 되면 서양인들은요, 뒤로 낮아빠집니다. 경악을 금치 못해요, 서양은. 왜? 동물, 식물, 동물. 야, 그러면 동물과 동물을 묶어야지.
어떻게 동물과 식물을 묶어? 근데 왠지 우리는 저렇게 묶고 싶어져요. 왠지 원숭이가 바나나를 묶고 싶어진다니까요. 왜냐? 원숭이가 바나나랑 뭔가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관계주의적 관점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지어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요.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관계를 씁니다. 대표적인 자기소개서의 전형적인 그 예가 이렇죠. 저는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삼남이녀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중학교 때는 학급에서 부회장을 했으며 고등학교 때는 회장을 했고 대학교 때는 뭘 했고 쭉 읽어보면서 이게 다 뭐예요? 자기 관계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좀 민망하니까 자기 얘기를 살짝 합니다. 저는 소극적이지만 맡은 바 일은 적극적으로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끝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를 규정하는 방법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에 의해서 보통 규정이 되잖아요. 심지어 저는 예전에 어떤 친구가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봤어요. 자기 아파트가 굉장히 뭐 멋지고 좋은 아파트라고 설명할 줄 알았더니 자기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래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파트에 정치인 누가 산대요. 연예인 누가 살고 막 이렇대요. 그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자기 집이 좋은 거. 근데도 우리는 이렇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조금 이렇게 관점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좀 불리한 환경이긴 합니다. 바로 이 장면 때문이에요. 이게 남자분들은 흐뭇해하세요. 이 장면을 보시고. 우리나라의 유학원, 이제 우리나라에도 유학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근데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처럼 이렇게 큰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유학을 와가지고 혹은 교환학생으로 와서 이 기상캐스터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 친구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이러면 이 친구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사는 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전국에 비가 내려본 적이 없어요. 전국에 눈이 내린 적도 없고요. 전국이 더웠던 적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전국에 비가 내릴 정도면 이건 뭡니까? 이건 대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큰 나라에 사시는 분들이 보기엔 아주 충격적이고도 놀랍고도 경이로운 장면이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선 가능하죠. 그게 바로 2002년에 전 국민이 같은 색상의 옷을 입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 나라에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동질적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나 한 마음으로 뭘 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반대 측면으로 보면 무언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기에는 좀 불리한 문화죠. 그게 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풀어나가보고 고쳐보고 우리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느냐? 연습 많이 하면 되느냐? 공부 많이 하면 되느냐? 사실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세기에 우리 인류가 선택했던 무언가 공부가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측면이 사실은 좀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요. 20세기와 21세기 대학 교육의 최고의 가치는 전문 인재 양성입니다. 근데 전문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연습 많이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훈련 많이 시키면 되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노련하고 익숙해집니다. 머리가 저렇게 고밀도 직접 회로가 만들어지죠. 그렇게 돼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특정한 어떤 것에 익숙해지면서 빨리 답을 찾을 수 있고 쉽게 그 대답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관점이 나아지는 것, 이것과는 큰 상관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지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과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연습을 많이 하고 무언가에 익숙해지고 노련해지고 친숙해진다는 게 사람을 더 똑똑하고 지혜롭게 만든다는 것과는 무관하거든요. 그걸 밝혀주는 아주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카드의 한 면에 모음이 있어요. 그럼 그 뒷면에는 무조건 홀수여야 돼요. 이런 규칙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4장의 카드가 정말 이 규칙대로 제대로 제작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2장의 카드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어느 카드와 어느 카드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러면 지금 저한테 보여주시는 표정처럼 뭘까? 야, 좀 어려운데? 하나는 알겠는데 나머지 하나가 좀 헷갈리는데 이런 표정을 지으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
술 마시려면 20살이 넘어야 적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관할구청의 담당 공무원이시다. 어떤 술집에 갔다. 그런데 이 술집에 A죠. 술 마시는 사람. 그 다음에 B, 23살인 사람. C, 술 안 마시는 사람. D, 19살인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술집이 정말 이 법령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사해 보려면 2명만 확인해 보면 아는데 누구랑 누구겠습니까? A와 D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왜 쉽냐는 거예요. 실제로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첫 번째 형태의 문제를 주고 난 다음에 풀어보라고 하면 학생들이 A는 알겠는데 다음이 좀 헷갈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형태의 이 술 마시는 문제를 주고 학생들한테 누구 확인해야 돼? 이러면 학생들이 10초도 안 돼서 참 저것도 문제라고. A와 D입니다. 쉽게 해결합니다. A는 술 마시니까 몇 살인지 알아야 되고 D는 19살이니까 술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재밌는 건 이 두 문제는 논리 구조가 똑같은 문제예요. 논리 구조가 완전히 똑같은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는 대학생들이 잘 못 풀죠.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대학생들이 잘 풉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지들한테 친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에 익숙하고 친숙해진다는 건 머리를 더 논리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얘기겠습니까? 자기가 친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빨리 대답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해왔죠. 그걸 훈련이라고 생각해왔고 그걸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이라 생각해왔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에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면서 오히려 더 바보스럽게, 오히려 더 고집스럽게, 오히려 더 끈질기게 오답에 빨리 도달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노유민 씨. 영어에서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을까요? K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을까요? 그냥 떠오르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K요. K요. 자, 네. K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죠. 코리아. 몇 분 안 계세요? 자, T로 시작하는 단어. 네.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고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대답하셨어요. 왜 이런 줄 아세요? 영어에 익숙한 분들일수록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라고 대답하세요. 왜? 자기 머릿속에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거든요. 자, 심지어는 영어에서 ing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니? 빈칸엔 빈칸으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니? 이렇게 물어봐도 ing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오답이 나옵니다. 후자가 전자를 포함하죠. 자, 이게 감이 빨리 오셔야 돼요. 빈칸은 ing를 포함하죠. 그런데도 ing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오답이 나옵니다. 왜? 첫 번째 것들이 전부 다 내 머릿속에서 친숙해요. 익숙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 내 머릿속에서 그게 익숙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과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익숙하다라고 하면 그게 내 머릿속에서 떠오를 때 웬만하면 안 버리려고 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쩌다 어른 예전에 메타인지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컨닝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컨닝.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워싱턴이에요. 방금 전에 미국의 역사를 바꾸셨어요. 자, 꽃사슴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꽃사슴. 산타크로스가 뭐 타요? 루돌프. 썰매 타야 돼요. 제가 그때 그래서 몇 개 알려드렸어요. 그거 다 알고 오셨을 겁니다. 상당 부서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여전히 못 당하세요. 제가 오늘 새로운 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자, 닌자 거북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닌자 거북이. 왜 또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자, 3번만 더 크게 시작. 닌자 거북이. 세종대왕이 무슨 배 만드셨어요? 거북선. 안 만드셨어요. 네. 뭐예요? 익숙해지면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정답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이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이기 때문입니다.
구두쇠는 잘 안 쓰는 사람이죠. 잘 안 쓴다라는 건 뭡니까? 그걸 사용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낀다는 겁니다. 근데 뭘 안 씁니까? 인지를. 인지는 생각이죠. 인간은 생각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생각의 양을 줄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왜 그러느냐?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뇌는 10W짜리 전구다. 무슨 얘기냐? 10W짜리 이 전구를 늘 밝히고 있는 전자제품인 거예요. 우리 뇌와 신체가. 가정에서 주로 쓰시는 전구가 60W에서 혹은 또 100W짜리가 있습니다. 이거 계속 켜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기요금 많이 나니까 끄자. 한 등씩 끄잖아요? 자, 그러면 10W짜리면 6분의 1이든 10분의 1이든 어쨌든 계속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를 사용합니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생각 때문에.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 인간은 직립보행하죠. 직립보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워있는 혹은 네 발로 다니는 동물보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혈액을 어떻게든 쉽게 표현들어서 펌프질해서 위로 올려야 되는데 직립보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멀리 그리고 위쪽으로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생 인류의 조상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잖아요. 호모사피엔스의 이 역사를 수만 년으로 잡고 있는데 이 긴 시간 동안 우리 인간이요. 99.9%의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배고프게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다이어트를 걱정하는, 과체중을 걱정하는, 자꾸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저는 과체중이 오래 살고 과체중이 장수한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20년째 연구하고 있어요. 세상이 이래야죠. 살을 왜 뺍니까? 네. 요즘에 여자분들이 가장 고민 있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다이어트.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이제 계속 유지 중인데 뇌를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아,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네. 지금 꽤 많은 분들이 웃으셨는데요. 실제로 이런 방법이 존재합니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야, 너 요즘 고민 많구나. 얼굴이 반쪽이 됐네. 이 얘기 바꿔 얘기하면 너 뇌를 착각시켜서 다이어트에 성공했구나. 근데 그 메커니즘이 바로 뭐냐면 우리 자신의 뇌를 어떤 상황에 집어넣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많이 소모해서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약간 부수입이죠? 다이어트의 효과까지도 일어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배고픈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 대해서 뭐 100년, 200년도 안 됐겠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사실은 수많은 국가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배고픔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인류의 사망, 즉 호모사피엔스의 사망의 압도적 1위는 질병이 아니죠. 전쟁도 아닙니다. 굶어 죽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뇌는 생각을 하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99.9%의 시간 동안 우리 인류는 배고픈 상태로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최적의 세팅은 어떤 거겠습니까? 생각으로 인한 에너지의 양을 줄여야 되죠.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적게 하는 세팅을 우리 뇌에 구현해 놓은 겁니다. 왜냐면요, 저희 심리학자들끼리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원래 10W잖아요. 그냥 보통 우리 생각하고 살아갈 때 한 50W쯤 막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가 뭐냐 하면 학생들로 치자면 성적표를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부모님 안 보여드리고 숨길까.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술 먹고 늦게 들어갔는데 먼저 자고 있었던 아내가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 이랬을 때 제가 몇 시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야 더러운 날까? 소위 말해서 아주 심하게 잔머리를 굴릴 때. 이때 머리가 확 돌아가잖아요. 이때 저희 심리학자들끼리 농담으로 50W쯤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50W를 쓰다가 또 한 30W 더해서 80W쯤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또 언제냐? 제 거짓말을 듣고 있는 제 아내가 어제 일어났던 일을 거꾸로 얘기해봐. 이러면 미칩니까? 심지어는 왜 안 풀리는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을 때 이렇게 깊은 생각할 때 80W예요. 그리고 이때를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같은 시간 동안 중노동한 것과 마찬가지 에너지를 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또 농담으로 100W 넘기는 경우가 있는 거야. 이거 엄청나게 에너지 많이 쓰는 거야. 그때가 언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시를 읽을 때. 왜? 시에는 은유법이 있죠. 영어로 메타포입니다. 이 메타포는 어떤 메타포를 듣든 우리 머릿속에서 도처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다 이어붙여야 됩니다. 눈은 마음의 창, 은유법이죠. 은유법인데 눈은 마음의 창이래 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을 들으면 왜일까? 왜 그런 거지?
머릿속에서 막 뭡니까? 떨어져 있는 개념들을 이어붙여야 됩니다. 그럼 이 떨어져 있는 수많은 개념들을 이어붙이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모되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셰익스피어의 문학 작품을 읽게 만들고 뇌의 활동량을 살펴보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많은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뇌를 관찰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남의 메타포를 읽는, 즉 시집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든데 그 메타포를 생산해내는 건 얼마나 힘들까. 실제로 그래서 생각의 양이 많아지면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께서 먹을 것을 쫓아다녀서 그 다음에 나무 열매를 따기 위해서 나무로 올라가기 위해도 그런 데 쓰는 에너지도 모자랐겠죠. 그리고 늘 배고팠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깊게 하면서 사색을 하면서 은유를 즐기면서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소모했다면 그분이 살아남으셨겠습니까? 안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생각을 적게 함으로 인해서 먹이 혹은 식량을 구하기 위한데 주로 그 에너지를 쓰고 생각의 양을 줄여서 그럼으로 인해서 생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공부하는 뇌가 아니에요. 연구하는 뇌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뇌는 수렵과 채집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원시시대의 뇌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뭡니까? 당연히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습성을 지금도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의 양은 줄이면서도 누군가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경험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돌려야 되는지가 분명해지죠. 제가 지금부터 여기 계신 분들의 기억력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요, 단어들을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이 단어들 쭉 보시고요. 그냥 기억에 담으세요. 받아 적으시면 안 되죠. 그건 부정행위입니다. 그냥 쭉 보시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네, 다 보셨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517에서 13 빼면 얼마일까요, 김민영 씨? 504라고 504. 네. 자, 그럼 504에서 다시 13 빼면 얼마일까요? 491. 자, 그럼 491에서 13 빼면 얼마일까요? 네, 뭐 그 답이 얼마든지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충분히 방해할 만큼 방해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걸 쭉 계속 머릿속으로 되뇌이시면 안 되잖아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솔직하게 나 저 단어 기억한다 라고 하면 이제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나 솔직히 기억난다. 손 들어주십시오. 오, 네, 거의 다 드시네요. 네, 내리시고요. 유리창 기억난다. 손 들어주시죠. 네, 좋습니다. 네. 자, 창틀 기억난다. 손 들어주시죠. 네, 좋습니다. 내리시고요. 이게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네. 자, 문지방. 네. 오, 더 많이 드시네요. 창문. 오, 창문 다 드시네요. 내리십시오. 창문은 없었어요. 창문은 없었어요. 네. 창문은 없었어요. 이게 인간의 기억이에요. 실제로 서버라고 말씀을 드리면 블라인드나 아니면 커튼은 기억 못하셔도 창문은 기억하세요. 없었던 단어예요. 이게 인간의 두뇌입니다. 인지적 구두쇠인 인간은 보자마자 묶어서 편집해요. 그랬어요.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것보다 이게 더 낫거든요. 더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담고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 어제 소개팅했던 그 남자 어땠어? 라고 여학생한테 친구가 물어봐요. 그러면 그 여학생이 이걸 다 기억하고 편집하지 않고 정확하고 컴퓨터처럼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어제 만난 그 남자 키는 174.2cm였고 모발은 36만 5천 개였고 눈과 눈 사이가 4.7cm 떨어져 있었어. 친구가 이 정확하고 완벽한 기억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 어땠어? 다시 얘기해봐. 그러면 이 친구가 또 고지고대로 더 정확한 기억을 요구하는구나 라고 해서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파란색 구두를 신고 있었고 하얀색 벨트를 하고 있었어. 이러면 친구가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하면 그 친구분이 심지어는 한 대 때릴 수도 있어. 야! 도대체 뭘 요구한 건가요? 그 남자가 괜찮았냐? 안 괜찮았냐?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 남자가 괜찮았냐 안 괜찮았냐는요, 그 남자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남자를 어떻게
편집했느냐, 어떻게 느꼈느냐죠. 우리는 그걸 담고 기억이라고 불러요. 마치 여기서 유리창, 창틀, 블라인더, 커튼 이런 거를 보시면서 창문을 편집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우리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대부분을요 날립니다. 다 보내요. 순식간에. 그리고 뭐 하나를 남겨놓고 그걸 기억이라고 부르죠. 자, 굉장히 절약하죠? 맞고 틀리고보다 더 중요한 게 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재미있게도 무언가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다음 것과 비교를 할 때 독특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비슷한 두 장의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딘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찾으시면 그냥 손만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은근히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굉장히 다른 장면이 보입니다. 네. 이천수 씨 열심히 보고 계신데 아직 못 찾으셨나요? 네. 이제서야 몇 분 나오십니다. 설수연 씨 눈 동그랗게 뜨고 계시고 문재 씨도 동그랗게 뜨고 계신데 네. 자, 좀 내려주시고요. 나 아직도 절대로 나 진짜 못 찾겠다. 손 들어주시죠. 꽤 많이 계시죠?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차이 많이 나죠? 차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10초가 아니라 20초 넘어가도 이걸 잘 못 찾으세요. 자, 이번에 다음 장을 또 보여드릴 텐데 이건 더 큰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렇게 부담감을 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찾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건 정말 큰 차이입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네, 이제 조금씩 들기 시작하십니다. 네, 찾으셨네요. 김정학 씨 찾으셨고, 노현미 씨 찾으셨고. 찾으셨네요. 자, 이제 내리시고요. 나 아직도 못 찾았다. 솔직히. 꽤 계시죠? 네. 여기입니다. 네, 여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자, 그런데요. 이 그림을 동시에 놓고 보면 어떤 분이라도 1초 이상 안 걸립니다. 금세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번갈아 보기 시작하니까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현상을 체인지 블라인드니스, 그러니까 우리말로 변화맹이라고 합니다. 변화가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왠지 아세요? 이미 첫 번째 그림을 보고 두 번째 그림을 볼 때 첫 번째 그림의 대부분이 날아간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냥 의식상에서 나는 첫 번째 그림을 봤어 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두 번째 그림을 보고 계시니까 사실은 비교 불가한 거죠. 우리는 인지적 구두쇠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봤어도 모르는 거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앞면으로 보면 뭐가 있나요? 학이 있죠. 자, 이 학이 오른쪽을 보고 있을까요? 왼쪽을 보고 있을까요? 가운데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가운데 보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 위조 이제 주화가 됩니다. 이제 자, 지금까지 500원짜리 동전 몇 천 번, 몇만 번 보셨을 겁니다. 자,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보고 있다. 한번 손 들어 주시죠. 네, 내리시고요. 왼쪽 보고 있다. 훨씬 더 많이 드시네요. 왼쪽. 오른쪽 보고 있다. 오른쪽 보고 있다. 네. 자, 보세요. 지금까지 500원짜리 몇만 번 보셨을 거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들어올 때 바로 날아가게 만듭니다. 이거 다 가지고 가면 인지적인 자선사업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인지적으로 자선사업가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생각 많이 하게 돼서 많은 에너지를 쓰게 돼 있고, 그러면 오래 못 사는 존재로 몇만 년을 살아와서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문지 아나운서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 잘 하세요? 저는 진짜 약한 편이에요. 약한 편이세요? 네. 뭐 음악을 들으면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게 저는 불가능해서 음악을 들을 때는 음악만 들어서 가사를 들어야 되고요. 다른 걸 할 때 그냥 다른 일에만 집중을 해야 돼요. 좋습니다. 저는 제가 뭘 하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옆에서 떠들고 욕을 하던 뭘 하던 네, 네. 저는 안 들려요. 제가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번 욕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머지 세 분 중에 동시에 여러 가지 일 하는 것 중에 예가 있는 거? 애들이 있으니까 요리도 한꺼번에 한 3-4가지씩 하면서 가스불을 다 켜놓고 그 상태에서 음악 틀어놓고 애들이랑 얘기하면서 남편이랑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발전을 해서 제가 그 상황으로 몰아진 것 같아요. 할 수 있도록. 네, 네. 특히 이제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엄마들께서는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경우 진짜 많죠. 네, 네. 자, 제가 멀티태스킹이 왜
원천적으로 인간이 불가능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빨간 사각형 찾아보세요. 금방 찾으실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의 경우에서 한번 빨간 사각형 찾아봐 주십시오. 그것도 뭐 그렇게 뭐 어렵지 않죠? 사실 실제로 시켜보면 왼쪽 경우에서든 오른쪽 경우에서든 빨간 사각형을 찾는데 시간이 차이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빨간 사각형을 찾아야 될 때 이 나머지 초록색 사각형들은 다 뭡니까? 회방꾼들인데 회방꾼이 3개에서 훨씬 더 3배 이상 늘어나도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상황에서는 좀 달라져요. 이쪽에서 빨간 사각형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찾습니다, 어쨌든. 근데 일정 시간이 걸리는데 오른쪽에서 빨간 사각형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첫 번째 경우와 지금 경우에는 뭐가 다른가요? 아까는 빨간 녀석만 찾으면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빨갛고 사각형인 걸 찾아야 정답이죠. AND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이 AND가 뭡니까? 동시에 해야 되는 일이죠. 아주 간단한 멀티태스킹의 상황이 들어가니까 약간 더 시간이 늘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AND가 한 3개 정도가 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게 바로 원리를 찾아라예요. 못 찾습니다. 여기서 원리를 찾아야 되면요. 남자다, AND, 안경 썼다, AND, 모자 썼다. 이렇게 AND가 몇 가지만 들어와도 인간은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장면을 보여드리면요. 여기서 원리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동시에 해야 되는 게 AND인데 AND가 3가지만 들어가도 우리 인간은 그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멀티태스킹의 별명을 붙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악마랍니다. 어느 정도 악마느냐? 내가 너무나도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도 신경을 안 써야 되는 일에다가 붙여서 다른 일을 하는 그런 멀티태스킹 상황도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을 갉아먹습니다. 대표적인 게 껌이에요, 껌. 자, 껌 씹을 때 신경 써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진지하게 씹으시는 분 안 계시죠? 왜냐하면 껌 씹을 때 잘못 씹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혀 깨물잖아요. 사실은 이게 혀를 안 깨문다는 게 엄청난 동작이긴 하죠. 이게 계속 철판 2개가 왔다 하는 건데 혀가 넣었다 뺐다. 사실은 이거 99%의 확률만 돼도 큰일 나죠. 정확도가. 왜냐하면 그래도 100번 씹을 때마다 한 번씩 혀가 끝나는 큰일 난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교한 활동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갖다가 하도 많이 연습을 해보니까 이제 안 씹어요. 자동화된 행동이죠. 근데 이렇게 껌을 씹은 상태에서 단어를 외우게 하면 껌을 씹지 않는 상태에서 단어를 외우게 하는 것보다 단어에 대한 기억력이 20% 가까이 떨어지는 연구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경을 안 쓰는 멀티태스킹조차도 무혐하다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껌을 씹고 난 다음에 껌을 뱉고 단어를 외우면 관련된 뇌의 영역이 활성화돼서 이게 단어를 외우는 데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껌을 씹다가 놓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치한 거예요. 멀티태스킹이 아닙니다. 이 멀티태스킹과 스위치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까 설수연 씨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한다가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스위치를 잘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멀티태스킹이 아닙니다. 요 일에 잠깐 주의를 머무셨다가 바로 다른 일로 주의를 옮기셨다가 다시 그걸 주의를 빼내서 다른 일로 가시는 거죠. 근데 이 능력도 참 대단한 겁니다. 이 스위칭을 잘하는 정도만 돼도 항공기를 잘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를 선발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검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문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난 진짜 안 된다. 맞는 거죠. 멀티태스킹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께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희 아이가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웬만하면 아이 편을 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생각과 어른들의 생각에서 실제로 아이의 생각이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만큼, 즉 어떤 거냐, 멀티태스킹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시지 말아라. 무슨 얘기냐? 멀티태스킹을 줄여줘야 인간은 나머지 하나의 일을 제대로 합니다. 멀티태스킹 하면 아주 자동화된 일이라도 이유도 모른 채 계속 그 수준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은 반대로 그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줄여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학 씨께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네. 글자를 읽으시는 게 아니라요. 글자 색깔을 얘기해 주세요. 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무슨 색인가요? 녹색입니다. 네.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무슨 색인가요? 파란색. 파란색입니다. 대답이 좀 느려지시는 거 느끼셨어요?
자, 이걸 굉장히 재밌게도 존 리들리 스트룹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했던 자기 이름 성을 따서 스트룹 효과라고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요 순서대로 글자의 색깔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빨강, 파랑, 노랑, 연두, 주황, 검정, 보라, 회색. 네, 잘 하시네요. 색깔만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도 색깔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 파랑, 빨강, 검정, 파랑, 노랑, 파랑, 연두, 빨강. 중간쯤 넘어가시니까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처음에는 그래도 좀 되셨어요. 처음에는 저걸 빨강이라고 안 읽고 파랑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좀 됐는데 한 연두색 저도 지금 실수하네요. 파랑 그다음에 노랑이라고 대답해야 될 중간 부분쯤 되니까 이제 자꾸 습관이 나오죠. 이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일 못하는 두 번째 이유예요. 지금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예전엔 습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시켜봤는데 그 일을 잘 못하면 그 일에 뭐가 숨어 있느냐? 예전엔 하는 게 정답이거나 습관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안 하는 게 정답일 때 우리 인간은 그때 또 어떤 일을 잘 못합니다. 습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인간의 습관이라는 걸 연구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나쁜 습관을 없앨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방금 보여드렸죠. 나쁜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습관을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그럼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게 아니죠. 나쁜 습관 위에 다른 습관을 덮어 씌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악습을 어떻게 없앨까요? 나쁜 습관을 어떻게 없앨까요? 라는 질문을 저희들이 받으면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습관으로 덮어 씌우세요. 내가 TV를 볼 때 손으로 자꾸 뭘 집어먹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TV를 보면서 그 손으로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손으로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손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플로리다 대학의 로이 바우마이스터라고 하는 교수가 자신의 책 의지력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쁜 습관을 사람의 의지로, 본인의 의지로 없앤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허황된 착각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담배를 끊으셨을 때요,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의지력이 있을 때 이때는 담배를 참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요, 다른 의지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 담배를 피는 겁니다.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 하고 오전 11시까지 참고 계셨어요? 이건 담배에 관련된 내 의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한 오전 11시 좀 넘었을 때 다른 부하 직원이 왔는데 서류를 엉망으로 해서 만들어 왔어요. 근데 내가 불불 화가 납니다. 딱 이랬는데 내가 어제 다른 직원들한테 왜 동료들끼리 화를 내냐. 서로 격려하면서 일하자. 그리고 내가 그 얘기했던 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날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척 해야 되죠. 그러면서 짝을 괜찮아, 힘내, 다시 해와. 그냥 속으로 불불 끓습니다. 그럼 내가 이 화를 참기 위한 데다가 에너지를 쓰고 있죠. 그럼 뭡니까? 의지가 고갈됩니다. 담배를 참기 위한 의지가 아니라 저 친구한테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의지를 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총량에서는 여전히 마이너스가 혹은 총량에서는 어쩐지 소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심리학자들이 총량의 법칙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분야는 다르지만 종류가 같은 에너지는 결국 여기서 소모되면 다른 곳에서 쓸 게 없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저의 은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에겐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한 군데서 막 지랄을 하면 다른 데 가서 지랄할 양이 줄어들고 어렸을 때 마구 지랄을 하면 늙었을 때 지랄의 양이 적어지며 너무 20대, 30대 때 이 지랄을 참으면 50대, 60대, 70대 때 이게 터져 나온다. 격하게 공감하시네요. 의지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력도 총량의 법칙이 있답니다. 이 친구에게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나의 의지를 썼으니까 이 친구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쁜 습관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걸 막는 방법은 그 습관을 없애는 게 아니라 다른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요, 아무리 긴 경험과 연륜과 노하우가 있어도 직전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철저히 지배를 당합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야구 방망이와 야구공이 합쳐서 1달러 10센트예요. 방망이가 공보다 1달러 더 비쌉니다. 공은 얼마일까요? 지금 대부분 10센트라고 오답을 하셨어요. 정답은 5센트예요. 5센트여야 1달러 더 비싼 야구 방망이가 1달러 5센트겠죠. 그럼 둘이 합쳐지면 1달러 10센트가 됩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마음에선 10센트가 떠오르고 계세요. 왜 이럴까요? 이 이유를 설명드리기 먼저 앞서서 이렇게 오답이 빨리 나오는데도 오히려 높은 비율로 정답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바로 누구냐? 난독증 환자예요. 우리가 어떤 글이든 단어를 읽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단어들이나 옆에 있는 단어들도 슬쩍 내 시선 안으로 들어오죠. 이걸 스팬이라고 해요. 리딩 스팬이라고 합니다. 읽는 것에 대한 범위죠. 눈의 범위입니다. 이게 좁은 분들이에요. 난독증 환자의 체험을 가볍게 해보시려면요. 동그랗게 종이를 말아서 이렇게 대고 그리고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어쨌든 난독증 환자니까 글을 휙 하고 읽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또박또박 읽으실 수밖에 없겠습니까? 또박또박밖에 못 쓰세요. 그래서 오히려 정답률이 높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 글을 훅 읽으면서 1달러와 10센트라는 단어를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보다 1달러가 더 비싸다는 단어를 봅니다. 스팬 안에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1달러가 더 비싼데 하나는 10센트, 1달러라는 정보가 있으니 1달러라고 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센트라는 답이 더 빨리 오는 겁니다. 오답이.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혹은 정상인들도 저 문제에 대한 답을 오답 없이 정답에 더 가까운 비율을 높게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난독증 환자분들처럼 또박또박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면 되겠죠. 바로 이 상황에서 있는 겁니다. 글을 더 작게 하거나 글을 더 흐릿하게 하거나 글의 폰트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요. 더 또박또박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10센트가 떠올라도 이건 아니구나. 5센트가 정답일 수 있겠구나. 두 번째 생각으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일을 잘 못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직전에 무관한 일에 대해서 빠르거나 수월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직전에 무관한 일에도 빠르거나 수월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있죠. 오전 10시에 회의가 있는데 이 회의에서 발표를 내가 잘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왠지 오늘 아침 7시 반에 나갔는데 버스가 바로 와요. 그래서 평소보다 빨리 버스에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건물 앞에 딱 도착했더니 엘리베이터가 바로 내려와서 문이 쫙 열립니다. 마치 나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쫙 들어가서 12층까지 올라가고 아침에 컴퓨터를 켰는데 이날따라 부팅도 빨리 돼요. 복사하기도 빨리 돌아가고 커피도 다 내려와 있고 이러면 마치 나는 10시에 들어가는 회의에서 오늘 회의가 잘 되고 발표도 잘 될 것만 같다는 자신감에 차면서 들어갑니다. 직전에 무관한 경험이 나의 자신감에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요. 그 전에 일들이 잘 안 풀려요. 버스도 늦게 오고 복사기도 잘 안 돌아가고 엘리베이터도 계속 위층에 가 있고 내려오는데 한참 걸립니다. 이런 뭡니까? 왠지 오늘 회의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양쪽 모두 착각이죠? 하지만 재밌는 건 이 착각을 우리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보다 더 강한 팀을 만나서 고전이 예상될 때 굉장히 많은 노련한 감독들께서 강팀을 만나서 내가 의기소침해 있고 내 선수들이 뭔가 기거지고 있을 때 그 전에 전혀 무관한 행동이라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게 대부분 운동 경기를 앞두고 있는 좋은 감독들의 의식들입니다. 그런 무관한 일들이라도 빨리 그리고 쉽게 할 수 있게 되면 뭔가 일이 잘 될 것만 같거든요. 자,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들어왔는데 너무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자만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워워워 진정시키면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일들은 네가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자기를 낮춰서 일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뭡니까? 직전에 무관한 일도 오히려 느리게 하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게 되겠죠. 그게 군대예요. 군대에 가면요. 수천 명의 훈련병이 들어왔는데요. 굳이 그 수천 명 한 명 한 명에게 바늘을 나눠줘요. 그리고 그 2천 명의 신병에게 또 실을 나눠줘요.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뭘 시킵니까? 자기 이름표를 달게 해요. 자, 바느질 그거 하실 때 기분 어떠셨나요? 왜 그냥 박아주면 되지? 왜? 그렇죠. 예. 박아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죠. 숙달된 병사가 재봉틀로 쭉 돌리면 아무리 몇백 명, 몇천 명이라도 쉽게 끝날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박음질도 잘 되겠죠. 네. 근데 그 바느질 할 때 쉬우셨어요?
힘들었죠. 정말 힘들었죠. 예, 손에 뭐 찔리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바보구나. 이거 하나를 제대로 못하다니. 이런 일들을 왜 군대에서 자꾸 배치해 놓으시느냐. 직전에 무관한 일들입니다. 얼마든지 시스템이나 아니면 관련된 병사들이 스쿨다게 해줄 수 있는데 이런 걸 자꾸 느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진정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다. 혹은 내가 일을 안 배워도 아니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과도한 자신감을 줄여줘서 약간 적정한 수준으로 의기소침하게 만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들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일부러 무관한 행동들을 더 느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떤 일을 앞두고 내가 좀 약간 자만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는 무관한 일이라도 내가 찬찬히 다른 일에 시간을 써보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진정이죠. 내가 의기소침하다, 반대로. 그리고 내가 자신감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전혀 무관한 일이라도 만만한 일을 골라서 그 일을 쉽고 빠르게 잘해보십시오. 의외로 나한테 많은 위안이 됩니다. 노력, 몰입 중요하잖아요. 이 두 가지 말고도 이렇게 우리를 재밌게 즐거운 착각, 긍정적 착각으로 집어넣어서 오히려 더 일을 잘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첫 번째죠. 이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생각과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생각을 돌린다는 거예요. 저한테 많이 당하셨죠? 몇 번 당하셔서 제 수업을 쭉 들으면 한 학기 동안 내내 학생들이 들으면 이제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 말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한 100명 정도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밖에 첫눈이 오길래 와 얘들아 첫눈 와. 100명 중에 한 명도 밖에 안 봅니다. 왜 이거 보면 지는 거야 이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실험들은 이런 간단한 실험은 학기 초에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자 PC와 노트북, PC와 고양이 어느 게 더 서로 유사한가요? 당연히 PC와 노트북이죠. 이제 저희 함정에 들어오신 거예요. 절반 정도 다시. 제가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자 그럼 학생들한테 제가 다시 물어보겠죠. 이쪽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PC랑 노트북 사이의 차이점을 2분 동안 최대한 많이 써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학생들한테는요. 너희들은 2분 동안 PC랑 고양이 사이의 차이점을 최대한 많이 써봐. 이러면 PC랑 노트북 사이의 차이점을 써야 되는 친구들은요. 불이 나게 쓰기 시작합니다. 배터리가 있고 없고 키보드가 사이즈가 다르고 막 씁니다. 근데 PC랑 고양이 사이의 차이점을 써야 되는 친구들은요. 일단 첫 반응이 이거예요. 뭘 쓰지? 일단 이건 씁니다. 생물, 무생물. 그 다음에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렇게 씁니다. 고양이, 귀엽다. 이렇게 쓰면 옆에 있는 친구가 이럽니다. 요즘은 PC도 귀여운 거 많어. 아, 그런가? 이거 뺄까? 막 이럽니다. 재밌는 건 더 유사하다라고 생각한 것 사이에서 차이점을 더 많이 느낍니다. 진짜 다른 것 사이에선 차이점을 못 느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랑 진짜 다른 사람 있죠? 내 가족, 내 동료, 내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부와 나랑 진짜 다른 것 같은 사람. 그래서 내가 너무 다르다. 난 이렇게 이 사람이랑 다를까? 쟤는 왜 이렇게 나랑 다른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뭐예요? 나랑 진짜 비슷한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다른 사람끼리는 다르다는 얘기를 못 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랑 일본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우리나라와 파푸아 뉴기니의 차이점을 쓰라 그러면 사람들이 뭘 쓰려는 거야? 못 씁니다. 굉장히 동질적인 사람들끼리 차이점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다르다라고 느끼시잖아요. 그게 진짜 같은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참 재밌게도 우리가 잘 놓치고 있는 구석들이 많아요.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일까요? 라고 할 때 대부분 이 질문의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우리 인간이 뭘 제일 좋아하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을까와 행복한 거 위주로 살아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심리학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인간이 뭘 좋아하느냐만 가지고요. 대답이 좀 갈려요. 그 다른 우리나라 심리학자들 중에 행복에 관련된 인간이 뭘 제일 좋아하느냐 이거 관련된 연구하는 분 중에 되게 유명한 분 한 분이 인간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느냐 관점과 마음이 바뀌어서 새로운 깨달음에 도달할 때래요. 근데 또 행복을 연구하는 또 다른 심리학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이 그렇게 너무 관념적이지 않다. 마음을 바꿔서 새로운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맛있는 거 먹을 때다. 이게 진짜 인간의 행복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근데 또 어떤 한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인간은 언제 제일 행복한 거냐? 터치할 때야. 인간의 모든 애착은 어디서 형성되는 줄 알아? 감촉이야, 감촉. 터치야. 심리학 연구가 다 그거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한 분은 마음, 관점을 바꿔서 깨달음 도달할 때, 한 분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거 먹을 때, 한 사람은 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세 분이 전부 다 저랑 친한 선배 심리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강연 장소에 갔는데 앞선 세 분이 벌써 이 얘기를 다 하나씩 다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섰을 때 저 잘못된 얘기하면 이 세 분 중에 한 분 편드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난감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거를 먹고 그 와중에 터치가 일어나서 관점이 바뀌면서 새로운 깨달음에 도달할 때 인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한국 심리학계의 비겁의 아이콘이 됩니다. 인간이 뭘 좋아하고 언제 제일 행복하냐에 따라서는 관점이나 생각이 좀씩 다르세요. 예. 근데요, 재밌게도요,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는 오히려 대답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불안이에요. 인간은 불안을 제일 싫어합니다.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분노도 있는데 왜 제일 싫어할까요? 이 불안은요, 모든 물리학적인 총량의 법칙을 거스르면서도 인간을 힘들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왜? 불안한 상태에서 괴롭거나 불안한 상태에서 고통받거나 불안한 상태에서 슬프면 그 물리적 크기가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까지도 더해지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불안을 제일 싫어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왜 그런지. 자, 학교 다니실 때요. 1980년대 고등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이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학생 중에 무서운 선생님 한 분이 이제 항상 이렇게 몽둥이 하나 들고 교문에 서 계시죠. 그리고 여기에는 되게 이제 좋은 말인데 무서운 말이 써 있죠. 사랑해. 네, 써 있죠.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교문에서 정위 취하고 계시고 수많은 이제 학생들이 말죽거리 잔혹사에서나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각 학교에서 펼쳐집니다. 특히 남학교 위주로. 수많은 불량 학생들이 선발되죠. 너 두발 불량, 너 복장 불량, 넌 그냥 불량. 네, 이렇게 선발됩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진풍경이 벌어지죠. 10명 정도의 학생이 엎드려 뻗쳐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주임 선생님께서 이 나쁜 놈들, 입 정신 차려, 10대씩 맞아라. 뭐 이런 풍경이 벌어지죠. 자, 그러면 만약에 10명의 학생이 엎드려 뻗쳐하고 있는데 한 학생한테 10명씩 때리신다면 이 선생님께서는 총 100대를 때리셔야 돼요. 프로야구 이승엽 선수 탈진이에요. 이거 보통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보나 생체 역학적으로 보나 언제 맞는 게 제일 유리합니까? 첫 번째입니까? 마지막입니까? 마지막이죠. 하지만 잘 아실 거예요. 맨 마지막에 맞는 게 물리와 생체 역학적으로 보면 제일 유리하겠지만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자살행위입니다. 왜? 맨 마지막에 맞는다는 건요. 이 선생님은 탈진한 선생님의 91번째 스윙이겠지만 이 학생은 첫 번째 빠따가 자기 히프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 친구는 이미 심리적으로 사망한 상태예요. 열 번째 맞는 아이는 이미 90회에 귀곡산장의 비명소리를 들은 거예요. 빡! 아! 이거를 90번 들었으니 얘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같은 게 아니라 심지어 더 약한 에너지에도 더 아픈 거예요. 뭐겠습니까? 불안은 인간을 제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살아봐도 우리는 뭡니까? 불안이 불확실할 때 제일 커진다는 걸 알게 돼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움직이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불확실한 게 싫은 거예요. 인간은 끔찍이도 싫어합니다. 단지의 공이 90개가 있는데 이 90개 중에요 30개는 빨간 거예요. 나머지는 60개가 있죠. 60개가 되겠죠. 그 60개는 까만 공이랑 노란 공이 섞여 있습니다. 확실한 거 2개는 뭡니까? 30개가 빨간 거라는 거. 그 다음에 까만 공과 노란 공을 합치면 60개라는 거. 그리고 불확실한 건 뭡니까? 까만 공의 개수와 노란 공의 개수. 자, 그럼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빨간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할래? A죠. 그 다음에 까만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할래? B죠. 자, A와 B. 어디에 돈을 거시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수연 씨 어디다 거시겠나요? A. 좋습니다. 이천수 씨는? 전 B요. B요. 그 다음에? 네. 저도 A요. A. A가 좀 많으실 거예요. 굳이 안 여쭤봐도. 근데 왜 이렇게 고민하세요, 오늘께? 근데 왜 이렇게 고민하세요, 오늘께? 네? 네. 저요? 네. 어떤 게 정답일까? 아, 여기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으니까요. 네. 대부분 근데 A가 좀 더 마음에 오시죠? 네, 좋습니다. 실제로도 한 80% 가까운 분들이 더 A를 거세요. 20%의 분들은 물론 B를 선택하시지만. 그런데요,
이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간색 공이나 노란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할래? 왼쪽이죠? 혹은 까만색 공이나 노란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번에도 80%가 까만색 공이나 노란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다고 하세요. 자,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왜냐? 내가 첫 번째 게임에서 빨간색 공과 까만색 공 사이에서 빨간색을 선택했다는 건 자동적으로 빨간 공은 30개이니까 까만색 공은 30개가 안 되는 거라고 가정해버리는 셈이 되죠. 자, 그러면 노란 공과 까만 공을 합쳤는데 60개면 까만색 공이 30개가 안 되면 노란색 공은 다시 말해서 31개가 넘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빨간색 공이나 노란색 공이 나오면 받는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다고 얘기해야 나는 첫 번째 게임에서 내가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나만의 가정을 위반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그게 확실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확실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판단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기본적으로 긍정적일 때, 뭔가 좋은 걸 가져올 때는 위험 회피적 선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부정적일 땐 위험 추구적 선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험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경향은 진짜로 확실한 게 아니라 가짜로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표면적으로 얼핏 보기 확실하니까 우리는 그냥 냉큼 그걸 짚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세탁소를 개업했는데 개업 10주년이라고 세탁 가격을 한 벌당 다 25%씩 인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요, 지나가시던 주부들께서 혹은 그 동네 주민들께서 25% 4분의 1 정도 깎아주는구나. 에이, 반은 깎아주지. 이러고 가요. 약간 심드렁하게. 그런데 그분이 세탁 3벌 하시면 추가 한 벌은 무료입니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와 하면서 달려가요. 왜? 한 벌 무료라는 건 한 벌이 0이라는 거죠. 우리가 확실한 게 뭡니까? 100 아니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뭡니까? 실제로 나한테 불리한 건데도 그냥 어느 것 하나가 확실하게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더 확실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광고를 사람들이 사용하고 우리가 여기에 더 끌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광고들을 하는 거잖아요. 타이어 3개 교환시 1개 공짜. 되게 웃긴 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타이어를 3개 교환하지 않습니다. 네, 맞아. 그렇죠? 이러면 큰일 나요. 자, 근데 재밌는 건 이 가게에 이전에 걸려 있었던 광고 문구가 더 재밌다는 거예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타이어 뭐보다 쌉니까? 신발값보다 쌉니다. 이렇게도 안 사던 분들이 타이어 3개 교환하면 1개 공짜라고 얘기해 주니까 이건 사드리는 겁니다. 가짜 확실성. 그런데도 가짜로 확실해도 우리 인간은 가짜면 좋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뭐를 열심히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고 혹은 정확히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우리가 하는 생각 중에 그래서 인지적 구두쇠이고요. 그다음에 무언가 적은 양으로 많은 걸 하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들이 굉장히 재밌게도요. 그래서 왜 고스톱 치실 때 기분 좋을 때가 뭐냐면 한 번 쳤는데 피를 2개, 3개씩 가져올 때 소위 말하는 1타 2피라고 하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생각은 한 종류를 해놓고 2가지나 3가지의 생각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후회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왜냐? 우리 머릿속에서요, 후회를 담당하고 있는 프로세스랑 만족이라고 하는 거를 담당하고 있는 뇌 영역이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독립적이에요. 보통 언제 후회하시나요? 뭐 예를 들어서 김상윤 씨는 언제 보통 후회하시나요? 저는 네. 이럴 때 상당히 좀 고민을 하죠. 네. 짜장면 집에 갔는데 네네. 짜장면을 시켰는데 상대방이 짬뽕을 시켰을 때. 그렇죠. 네. 내가 먹는 짜장면보다 저 사람이 먹는 짬뽕이 더 나아 보일 때. 그러니까 뭡니까? 비교할 때 우리가 후회해요. 제 아내가 언제 저와의 결혼을 후회하냐면요. 옆집 남편은 6시나 7시면 집에 들어와서 가사일도 잘 도와주고 아이들이랑도 잘 놀아주고 있는데 이 인간은 항상 오늘 나가면 내일 들어와요. 그 내일 들어오고 내일 들어왔는데도 막 들어가지고 자기가 뭐 입었는지 쫙 전시회하고 막 그러고 애들도 다 깨워서 사랑한다 얘들아 평상시에 절대 얘기하면서 뭐야 막 이러고 있을 때 옆집 남편과 저를 비교하면서 옆집 남편은 왜 이렇게 좋은데 나는 이 인간이랑 살까 이러면서 후회하죠. 비교하면서. 하지만
비교를 통해서 만족은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옆집 남편이 6시에 들어온 자상한 남편이 아니라 옆집 남편이 사이코패스예요. 뭐 아니면 옆집 남편이 사업만 하면 1년에 20억씩 빚을 져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남편을 보면서 저와의 결혼을 행복해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결혼을 안심할 뿐. 내가 저런 놈이랑 결혼 안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죠? 만족은 언제 느끼나요? 일단 제가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교로부터 얻어지는 게 후회고 그 대상으로부터 직접 받는 게 만족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교, 어떤 일을 막아내기 위하거나 어떤 일을 책임을 다한다는 건 비교가 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에 비해서 책임감이 없다, 어떤 사람에 비해서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다. 이렇게 비교에 민감해서 책임과 의무만 다하는 후회 없는 삶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 만족이라는 게 없는, 새로운 행복이라는 게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후회 없는 삶을 따로 살아야 되고요. 만족을 위한 삶은 또 하나 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후회 없는 삶을 살면 만족한다. 후회 없이 살면 행복하다. 착각입니다. 이건 긍정적 착각이 아니라 인지적 부두세가 만드는 또 다른 중요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착각이죠.